트럼프 쇼크에 요동쳤던 증시가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낙폭을 회복하며 2000선에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증시의 악재도 호재도 아니라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업종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본입찰이 내일로 마감됩니다. 예상을 벗어난 미국 대선 결과와 최순실 게이트 등 갖은 외풍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흥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요동쳤던 증시가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이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양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트럼프 쇼크에서 벗어났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한 데 이어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하며 급 반등했습니다. 대선 직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시장이 단기 급락할 것으로 봤던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당선 직후 트럼프의 언행이 달라진 점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당선 연설에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통합을 역설하는 등 그전의 급진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후보 때 밝힌 극단적인 공약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킨 겁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당선되고 나서 연설에서 공화당적 성격을 얘기한 거죠. 공화당 정책에 맞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제 있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겠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악재도 호재도 아닌 중립으로 보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란 점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내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둔 데다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출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보호무역을 강하게 주장해온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산업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 통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이 수출 동력이 안 그래도 많이 떨어진 우리나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 어떤 업종의 피해가 우려됩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국내 주요 수출 업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제소 등 강도 높은 통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트럼프의 당선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글로벌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각각 45%, 3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중국과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자동차 부문 외에 전자와 철강업계 타격도 불가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TV와 냉장고는 모두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나프타로 인해서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인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의 3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는 공약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35%나 급등하게 됩니다. 이 철강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지난해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산 열연, 냉연, 강판 등에 대해서 최대 6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철도와 같은 도로 인프라 건설 때 자국산 철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가리켜서 거짓말이라고 일컬으면서 버락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규제 정책을 전면으로 반대해왔습니다. 따라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용 부품과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 물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네, 반대로 이 트럼프의 당선이 호재가 된 업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그리고 의료 제약 분야는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는 임기 중에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공공인프라 투자가 늘게 되면 건설업과 통신인프라, 건설 기자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장병수를 540만 명까지 늘리고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선박, 무기류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는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약품 시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제약품을 만들어온 한국 제약업체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본입찰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0곳 가까운 투자자가 몰린 지난 예비입찰 때와 비교하면 예상을 뒤엎은 미 대선 결과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일부 외국계 투자자의 이탈 우려가 생기고 있지만 본입찰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우리은행의 지분 매입 의사를 표시한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저금리 환경은 은행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는 미 대선 결과가 당장 내일로 다가온 본입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I들은 생각하는 가격대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일부 이탈이 발생해도 후보군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중 30%를 4에서 8%씩 쪼개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소 4곳의 낙찰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지난 예비입찰에 18곳이 참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이탈이 발생해도 민영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셈입니다. 남은 문제는 가격입니다.
입찰자들은 내일 본입찰 마감 직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매각 방안 발표 당시 우리은행의 주가는 10,000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3,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들인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인 정부 입장에서 가격 욕심을 부려볼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이 우리은행 지분 매각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공자위에서 투자자들이 포기할 수준의 예정 가격을 써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한미약품 사태로 촉발된 늑장 공시 논란과 관련해 기술 이전, 도입, 제휴 계약과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 등 중요 사항이 의무 공시 대상으로 전환돼 당일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궤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제한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 금지는 물론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도 받습니다. 또 투기 자본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공매도 투자자가 유상증자 직전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린 뒤 증자에 참여하는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어기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시 규제도 강화됩니다. 현재 자율 공시 사항인 기술 이전, 도입, 제휴 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 양도는 의무 공시 사항으로 바뀝니다. 자율 공시 내용일지라도 정정 공시에 대해서는 다음 날이 아닌 당일에 해야 하고 장기 계약인 경우에도 중요한 단계별로 진행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은 5배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제재금 상한이 코스피는 2억 원에서 10억 원, 코스닥은 1억 원에서 5억으로 높아집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공시제도 관련 개선안은 연내에 도입됩니다. 서울경제TV 이영호입니다. 영화업계에서는 영화 제작 전에 배우와 시나리오만으로 투자받아 영화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이미 제작이 완료된 영화를 관람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과감하고 새로운 투자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처음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는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시사회가 아니라 예비 투자자들을 초청해 영화를 보여주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영화를 본 투자자가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영화라 해도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화업계에서 제작, 시사 후에 투자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한 인물의 삶을 담은 다큐 영화의 특성상 제작 기간이 길어져 개봉과 마케팅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선공개 후 투자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제작진에서 영화가 자신 있는 만큼 사전 공개 후에 자금을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뚜르는 23세 나이에 희귀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청년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 뚜르 드 프랑스에서 자전거로 3,500km를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와 DMZ 다큐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올해에는 부천국제영화제에 초대되었을 정도로 흥행 가능성이 큰 영화입니다. 유격군은 뚜르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뚜르 크라우드 펀딩은 관객 수 증가에 따라 이익을 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형 상품으로 설계됐습니다. 투자 한도인 2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관객이 22만 명을 넘으면 2.4%, 50만 명을 넘으면 85%, 100만 명을 돌파하면 230% 이상의 추가 배당을 받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두 대어로 두산밥켓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청야 공모주 시장에서 두 대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쇼크에 붙인 두산밥켓은 울상인 반면 대선 전 청약을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웃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발생한 트럼프 쇼크로 올 하반기 IPO 시장의 두 대여, 두산밥켓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제 마감한 두산밥켓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0.29대 1에 그쳤습니다. 공모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한 어제 오전부터 증시가 급락하면서 일반 공모주 투자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두산밥켓의 코스피 상장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청약 물량은 일단 대표 주관사가 떠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일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선방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두 대여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전망은 둘 다 밝습니다. 우선 두산마켓의 경우 직접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용 중장비 업체인 두산마켓은 북미에서 6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트럼프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회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약값에 정부가 개입하는 미국 민주당의 약가 규제 정책이 폐기되면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전망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첫날인 오늘 6.67% 급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내일 자정부터 개통됩니다. 중부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안과 동해안을 이어주는데요. 기존 영동고속도로보다 통행시간이 23분 정도 줄어듭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일 나들목에서 강원 원주 구간을 54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일 자정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상습 교통량 개선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5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잇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6.95km, 왕복 4차로로 1조 5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기존 영동 고속도로보다 통행거리가 15km 단축되면서 통행시간은 23분 정도 줄어듭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진행 시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252km의 최단거리 도로로 약 2시간 43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 원주까지 승용차 1종 기준으로 4,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양평휴게소에서 진행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을 비롯해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간선도로가 부족한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을 거쳐 강원도 원주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3개 분기점과 7개 나들목을 통해 중부 내륙권을 거치는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중간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미국 생활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를 통해 점유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8.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2.1%포인트,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4.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배려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가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냉장고는 점유율 21.7%를 차지해 3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상냉장 한행동 타입의 프리미엄 냉장고를 뜻하는 프렌치도어 제품군은 30개 분기 연속 1위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30% 점유율을 돌파한 2분기보다 2.2%포인트 증가한 32.6%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신제품 에드워시의 인기에 힘입어 3분기 19.7%의 점유율을 기록해 분기 최초 1위에 올랐습니다. 에드워시는 드럼 세탁기 중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탁도 중 작은 창을 통해 옷과 세제 등을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생활가전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건설이 포기한 유래 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GS건설이 맡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제안서 제출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조건부 연장하고 이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체된 시간을 만회할 방침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지난달 삼성물산이 사업 제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사들은 주관사 변경을 통한 사업의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GS건설을 주관사로 변경해 내년 1월까지 사업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GS건설은 이 자리에서 내달 중순까지 제안 내용을 재검토하고 내년 1월 중 회원사들의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위례 신사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주춤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이달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분양이 계획된 물량은 총 3,4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72가구보다 1.9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강북권, 강서권 등 입지가 다양해 소비자들의 지역 선택폭은 비교적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내 수도권 주요 재개발 단지에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곳은 마포구 대흥 2구역의 신촌 그랑자이와 관악구 봉천동 봉천 12-2구역의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종로구 무학동 무학 2구역의 경희궁 롯데캐슬입니다. 이외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11구역의 KCC 스위체는 12월경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형마트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마트는 10월 매출이 식품 위주로 늘어 전년 동기보다 11.5% 증가한 1조 1,4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3,358가구의 입주자를 이달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대학생 등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올해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최대 30%가량 더 들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9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김장 관련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의 재료 구입비가 전통시장이 24만 원, 대형 유통업체는 26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일부 선원을 제외한 해상 직원 600여 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이날 중 각 선박의 선장과 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예정으로 해고 예정일은 12월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오늘 밤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영하권의 아침을 맞이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영상권으로 올라섰죠. 하지만 그래도 몸이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욱 올라 서울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한낮에는 1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데다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이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새벽에 서울, 경기, 충청도를 시작으로 아침에 모두 그칩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강릉 울진 14도로 역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은 비 소식 없고 기온도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한낮 기온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파고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파고가 최고 2.5m로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역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에 서울, 경기, 강원도로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